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오래된 책들의 슬픈 이야기, 아버지의 서재입니다. 지은이 김호경, 출판사 안나푸르나.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김호경님의 아버지의 서재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책을 좋아하시나요?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혹시 책을 너무 좋아하면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읽을 책의 부제는 오래된 책들의 슬픈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책 표지와 부제를 통해서 책과 아버지에 관한 슬픈 사연에 관한 내용임은 당연히 느껴지는 것이고, 첫 꼭지를 통해 책이 전반적으로 건조한 느낌이 들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첫 꼭지의 마지막 단락이 작가의 전체적인 인생 그리고 가족사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봅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책 읽는 모습을 보며 걱정을 토로했다. 이야기책 좋아함은 난중에 가난하게 사는디. 그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흔히 마무리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사랑 같은 것은 조금 더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보는 내내 마음을 부여잡으며 읽어나갔습니다.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외에 이해나 공감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책처럼 프롤로그나 에필로그라도 있었으면 작가의 생각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그마저도 허락을 하지 않아 참 안타까운 마음만 남은 책입니다. 낭독은 책의 느낌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두 꼭지를 발췌해서 읽어봤습니다. 출판사를 통해 작가님께 낭독을 허락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작가님과 낭독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에게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저승 가는 여비는 6만 원. 밤 9시 11분. 술에 취한 마지막 시골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떡 3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간 뒤 장례식장은 적막 강산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코로나19에 감사한다. 작은 누나와 여동생, 조카 정희는 부조함을 열어 봉투를 몽땅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밖으로 나가 담배 한 대를 피웠다. 현관 안내 데스크에 마스크를 쓴 직원 한 명이 동상처럼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는 게 신기했다. 손님이 한 팀밖에 없어서 어쩌나요? 사내는 울상을 지었다. 그러게나 말이죠. 코로나 땜시 죽는 사람이 없어서 장사가 죽을 씁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웬걸랑요. 노인네들이 돌아댕기지도 않고 또 마스크를 쓰고 댕겨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단께요. 장례식장이고 화환집이고 수의 장사고 관장사고 음식 장사고 다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놈의 코로나가 빨랑 끝나야지. 사내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에 심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래도 언젠간 다들 죽겠죠. 밖으로 나가 담배 한 대를 더 피우고 4층으로 올라갔다. 구석에 놓인 커다란 안마의자에 앉아 스위치를 켰다. 여동생이 다가와 봉투 8개를 내밀었다.
내가 우려했던 일이 결국 발생한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부고를 단 한 명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딸에게도 할아버지의 죽음을 말하지 않았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다. 친정 식구 그 누구에게도 시아버지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 굳이 말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만 굳이 말할 이유도 없었다. 아내의 둘째 오빠는 익산의 옆 동네인 김제에 살았다. 사돈의 죽음을 알았다면 20분 이내에 달려올 것이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아주 훗날 딸이 나에게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셔? 묻는다면 돌아가신 지 한참 되었다. 라고 일러줄 참이었다. 그런데 여동생은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렸고 그 이야기가 빠르게 돌고 돌아 내가 머물고 있는 연남동 H출판사 사장과 직원들이 알게 된 것이었다. 한국 사회는 얼마나 좁은가. 그리하여 사장, 상무, 부장, 차장, 과장, 여직원 3명, 도합 8명이 상무를 통해 조의금을 보낸 것이었다. 나는 난망해졌다.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다. 서울에 올라가면 돌려주리라 마음먹고 일단 봉투를 받았다. 하나하나 이름을 살피다가 문득 의아함이 들었다. 여직원은 모두 4명이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이 없었다. 그 여직원이 조의금을 내지 않은 것이 서운한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경리에게 봉투를 얻어 각자의 이름을 쓸 때 나는 내지 않겠다고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작은 누나에게 장부를 달라고 했다. 조문객은 100명을 약간 넘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다면 좋기 1000명은 넘었을 것이련만 그 덕분에 이름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 그 여직원의 이름은 없었다. 어차피 돌려줄 것이므로 번거로운 과정을 하나라도 줄여준 것이 오히려 고마웠다. 그리고 나를 찾아왔던 딱 한 명의 이름을 찾아냈다. 그는 전남 무안에 거주하는 서박사였다. 나의 소개로 A출판사에서 2개월 전에 책을 냈는데 그날 아침 우연히 A출판사 사장 P와 통화했다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아내와 함께 찾아온 것이었다. 장례식장에 들른 유일한 나의 조문객이었다. 그 서박사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형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까 널 찾아온 사람이구나. 작은 누나는 그의 봉투를 나에게 주었다. 무안까지 가서 돈을 돌려줄 일이 난망했다. 장부에는 P 사장의 이름과 금액도 적혀 있었다. 그 봉투는 여동생이 가져갔다. P는 나의 대학 선배이자 회사 선배였으며 20년 넘게 만나는 몇 안 되는 지인 중 한 명이었다. 4일 전에도 만나 저녁을 먹었고 서울에 올라가면 당장 만날 일이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여동생은 자신이 더 친밀하다고 생각했는지 봉투를 가져갔다. 쓴 웃음이 절로 나왔다. 나는 상무의 봉투도 여동생에게 돌려주었다. 넓고 넓은 식당에서 혼자 잠을 잤다. 밤은 짧았고 아침 태양은 찬란했으며 바람은 차가웠다. 혼자 컵라면 하나를 먹고 샤워를 했다. 식탁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로맹가리 자기 앞에 생. 처음 이 책이 간행되었을 때
저자 이름은 에밀 아자르였다. 자기 앞에 생, 에밀 아자르 지음, 전체린 옮김, 문학사상사 출판부, 1976년. 7080 세대는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에 익숙하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날부터인가 본명인 로맹가리로 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이 훨씬 멋지다고 생각한다. 누나와 여동생, 조카 셋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을 때 나는 물었다. 이 책 누구 거니? 아, 외삼촌 그거 내 거예요. 큰 누나의 외동딸 효민이었다. 나는 책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딴 책 읽지 마라. 책 많이 읽으면, 물론 너희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책 많이 읽으면 나중에 나처럼 가난하게 산다. 효민이는 의사였다. 그가 가난하게 살 일은 없을 것이었다. 조카들이 어리둥절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책 많이 읽어서 인생 망친 사람의 표본이 바로 나다. 그러니 절대 책을 읽지 마라. 네. 9시 우리는 아버지의 관을 운구차로 옮겼다. 버스에 탄 사람은 상조회사 김과장 1명, 나, 작은 누나, 여동생, 외손녀 2명, 외손자 1명, 모두 7명이었다. 가족은 6명에 불과했다. 김 과장은 일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면 내가 10년 가까이 이 일을 했는데 오늘처럼 유족이 없는 경우는 처음이야 라고 말할 것이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다면 버스에 좋게 40명 가까이 탔을 것이고 승용차가 20대 넘게 뒤따랐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자 진짜 모습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이제 납골당으로 간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20분 후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시골도 아니요 시내도 아닌 어정쩡한 곳에 도착했다. 1차선 도로와 밭, 들판의 소나무, 버드나무, 아카시아 나무, 참나무, 미루나무들이 어지럽게 서 있었다. 시내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납골당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여기가 어디예요? 김 과장은 의아한 듯 나에게 되물었다. 화장장 입죠? 처음 와보셨어요? 맥락 없는 질문이었다. 내가 이곳 화장장에 와볼 일이 어떻게 있단 말인가. 여기서 화장하고 납골당으로 갈 geb니다. 죽은 사람들이 드물어서 1시간이면 끝나요. 나는 아내에게 화장장에 왔다고 정정 메시지를 보냈다. 화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겨우 2무리였다. 장례식장 직원 말처럼 코로나19 덕분에 죽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었다. 2무리 모두 유족과 친구, 지인이 적어도 50명은 넘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측은한 표정을 지었다. 버스에서 아버지의 관을 내려 화장 대기실로 옮길 때 6명이 필요했다. 남자는 나와 김 과장, 승필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버스 기사가 합류해 넷이 관을 옮겼다. 상주님은 절 따라오세요. 나는 김 과장을 따라 접수대로 갔다. 직원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사망에 관련된 서류는 이미 제출돼 인쇄된 상태였고 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만 기록하면 되었다. 직원은 숫자 3이 새겨진 번호판을 주며 말했다. 6만 원입니다. 오래전
책 한 권의 제목이 떠올랐다. 젖은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역시 오래전 작고한 시인 천상병의 시집 제목이었다. 젖은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그때 나는 젖은 가는 여비는 과연 얼마일까 궁금증이 들었으나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했었다. 오늘 이제야 드디어 그 여비를 알았다. 죽은 사람의 육체를 불가마에 넣고 활활 태워 가루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6만 원이었다. 그때까지 육체에 갇혀 있었던 영혼은 가루가 되면서 저승으로 올라간다. 그 누구라도 그 후손에게 6만 원이 없다면 저승에 가지 못한다. 1시간 후 나는 아버지의 뼈가루가 담긴 뜨거운 항아리를 들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시골길을 한참 달려 더 깊은 시골로 들어갔다. 나는 이정표의 글자를 읽었다. 천호 성지. 이곳은 카톨릭 순교자 성지였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지 않은 1999년 이후 카톨릭 신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 작은 누나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성당에 다녔나? 아니, 쿤나 유골함이 여기 안치되어 있는데 그 옆칸에 아빠하고 엄마 자리도 미리 맡아놨어. 아버지는 종교를 갖거나 신을 믿을 정도로 나약한 사람도 아니었고 무지한 사람도 아니었다. 다만 큰딸 덕분에 안식처 한 곳을 구한 것뿐이었다. 천호 성지는 아름답고 엄숙하게 꾸며져 있었다. 아버지는 천호산 아래에서 태어나 천호 성지에 묻혔으니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성공한 셈이었다. 또 큰딸 옆에 묻혔으니 더더욱 성공한 것이었다. 반짝이는 까르띠에 시계를 찬 신부는 나를 보고 놀랍다는 듯 중얼거렸다. 아드님이 계셨네. 남의 집에 아들이 있건 아들만 있건 딸이 있건 딸만 있건 그것이 그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나는 유골함을 납골당 안에 넣었고 우리 6명은 신부의 집전에 따라 간단하게 미사를 올렸다. 다 끝났습니다. 아드님은 서류 받아가세요. 죽음에 대한 서류가 왜 이리 많단 말인가. 나는 신부를 따라 사무실로 갔다. 신부는 노란색 서류 한 장을 주었다. 맨 위에 적혀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김영태. 나는 서류를 돌려주었다. 김영태가 아니라 김연태입니다. 저런 오타가 났네. 미안합니다. 바로 고쳐드릴게요. 신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타자를 쳤다. 45초 후 서류가 출력되었다. 김연태. 1931년 11월 7일생. 전북 익산시 남중 1가동 88번지. 보관기간 65년. 무의미했다. 죽은 사람을 누가 65년씩이나 기억한단 말인가. 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실 2가지를 알았다. 하나는 아버지가 1930년생이 아니라 1931년생이라는 것과 생일이 11월 7일이라는 것이었다. 핑계 하나를 대자면 나는 태생적으로 숫자 개념이 없다. 그래서 내 생일 외에 다른 가족의 생일은 기억하지 못한다. 장례식은 모두 끝났다. 아버지가 남긴 후손 6명은 5인 이상 금지 원칙에 따라 셋씩 나누어 점심을 먹고 뿔뿔이 흩어졌다. 작은 누나에게 나는 이제 갑니다 라고 말했고 여동생과 3명의 조카에게는 나는 간다 라고 말한 뒤 익산역으로 갔다.
다음에 봐요.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부고가 왔을 때 탄자니아, 세네갈, 브라질 세 나라 중 한 곳에 있고 싶었던 바람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으려 했던 계획도 깨어져 빵점짜리 장례식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코로나19 덕분에 간소하게 치렀다는 점에서 50점을 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간혹 나의 불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오지랖을 떤다. 그러나 아버지를 저승에 보내드린 사람은 아들인 나였다. 내가 6만 원을 호기롭게 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진정 효자 아닌가?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인간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필연적으로 후회를 한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했던 일 때문에 후회할까? 아니면 하지 못한 일 때문에 후회할까?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후회할까? 아니면 프랑스 여행을 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 한 행위와 하지 못한 행위의 무게는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 작은 누나가 집의 처리 문제에 대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기부하자는 나의 제안에 가타부타 말이 없었던 것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큰 누나에게 전부 상속되었을 수도 있고 큰 누나의 딸에게 상속되었을 수도 있었다. 어떤 상속이든 나는 그 사실을 영원히 모른 채 죽을 수도 있다. 그때 나는 후회할까? 20억 원을 벌어 작은 도서관을 세우겠다는 결심을 이루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 이 책 한번 보세요. 파주의 출판사에 일하러 갔다가 H 사장을 만나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었다. 노산 이은상 문집이네요. 오래된 책인데 어디서 찍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서재에서 가져온 책입니다. 1954년 발행본인데 이 책 외에도 오래된 책들이 많이 있죠. 소장할 가치가 있을까요? H 사장은 대학 도서관장을 지내다 정년 퇴임한 책 전문가였다. 고개를 흔들었다. 판단하기 어려운데 자기 자신은 이 책들을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고 난 이후가 문제죠. 후손 중에 한 명이라도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져온 책은 고서가 357권, 옛 단행본이 212권, 창간호가 846권이었다. 고서 중에서 280여 권이 흔하디 흔한 사서 삼경이었다. 그나마 특이한 고서는 망우괴한이라는 책이었다. 네이버나 구글 그 어디에도 설명이 없었고 내 주변 사람 그 누구도 정확한 뜻을 알지 못했다. 괴한은 책을 보거나 글씨를 쓰는 안진뱅이 책상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망우괴한을 굳이 해석하자면 근심을 잊게 해주는 책이다. 어떤 사람은 첫 글자가 망이 아니라 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기우괴한이 되고 뜻은 근심을 피하게 해주는 책이 된다. 뒷표지에는 어전이라는 소제목이 있고 그 옆으로 7명의 이름이 한문으로 쓰여 있었다. 김진흥, 조선 중기의 역관, 서예가. 한호, 그 유명한 한석봉이다. 이옥산, 조선 중기의 문인, 신사임당의 아들이다. 황고산, 황기로 조선의 명필가,
양봉래, 양사원 조선의 4대 명필 중 한 사람, 신씨 부인, 신사임당으로 추정되나 정확하지는 않다. 주원장, 명나라를 건국한 명태조. 소 제목에는 8명의 글씨라 했는데 적힌 이름은 7명이었다. 책이라기보다는 글씨 모음 서첩으로 안에는 8명의 붓글씨가 담겨 있었다. 문제는 이 글씨들이 본인들의 친필인지 모방한 것인지 탁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책의 원주인이 글씨를 연습하기 위해 8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접 글씨를 받았다면 친필일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하기는 불가능했기에 모방한 글씨 혹은 베낀 글씨로 생각되었다. 다만 이 8명의 붓글씨를 보며 근심을 잊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제목을 망우괴한으로 지었다는 여유로움에 공감이 갔다. 가장 아쉬운 책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다. 네이버에는 이 책에 대해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비6판 72면 작자의 유고 시집으로 초간부는 1948년 정음사에서 간행하였다. 정지용의 서문과 강처중의 발문 및 유령의 추모시와 더불어 서시를 포함한 31편의 시가 3부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아버지가 소유한 시집도 그때 판본으로 추정되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고 종이는 보풀이 일어나는 누런 갱지였으며 깨알 같은 나팔자로 찍은 것이었다. 제목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아래에 윤동주 유고시집 정음사라 인쇄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아쉬운 까닭은 앞표지만 있을 뿐 70쪽 이후는 떨어져 나가 판권과 뒷표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 시집이 오래된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간행된 판본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분명 눈앞에 존재함에도 그의 주민등록이 없다면 이름과 나이, 고향을 증명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았다. 이 시집은 전체를 코팅해서 잘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다. 며칠 후 고서 전문가 한 명이 내 집필실을 찾아와 고서들을 쭉 훑어본 후 판정을 내렸다. 이 고서들을 사려면 한 권당 최소 2, 3만 원은 줘야 합니다. 350권을 사려 한다면 500만 원은 줘야겠죠. 그러나 이 책들을 팔려고 하면 전부 50만 원도 받기 어려울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았던 책을 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고 설사 그렇다 하여도 50만 원에 팔 수는 없었다. 차라리 누군가에게 기증하는 것이 나을 것이었다. 내가 원래 소유했던 책은 집필실에 3천여 권, 집에 1,500여 권이었고 아버지가 소유한 책은 4천여 권이었다. 합해서 대략 9천여 권이 넘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 책이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이었다면 혹은 애플 주식이었다면 순금이었다면 땅이었다면 그림이었다면 고려 조선시대의 도자기였다면 나는 행복했을까? 아버지를 진심으로 우러러 보았을까? 9천여 권의 책 중에서 살아남은 책은 2,200여 권이었다. 3, 4년 지나 한 번 더 정리하면 1,200권쯤으로 줄어들 것이었다. 내가 죽은 후에 그 책들은 어떻게 될까? 나의 딸은 미술학도였다.
책에 관심이 없었으며 사위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죽은 후에 폐기될 확률이 높았다. 그것보다는 딸에게 물려줄 것이 책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서글펐다. 책의 무의미성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손자가 2명이라는 사실이었다. 둘 중 하나라도 책을 사랑한다면 물려줄 수 있었다. 적어도 16살에 이르면 그 성향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10년 후 만약 손자들이 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때 미련 없이 폐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손자 중 한 명이 외할아버지가 남긴 책과 외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남긴 책들을 길이길이 간직하기를 바랐다. 이 슬픈 소망은 이루어질까? 고난의 시절에 나는 정희성의 시 저문강의 삽을 씻고를 가장 좋아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정희성, 저문강의 삽을 씻고 1978년. 나이가 들어가면 단점도 늘어난다. 그중 하나는 세상을 너그럽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시도 바뀌었다.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1989년. 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과서에서도 시를 해석하고 자칭 평론가라는 부류들도 시를 해석하고 인터넷에 무수히 많은 사이트에서도 시를 해석한다. 부질없는 짓들이다. 시는 그저 시이다. 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인을 포함해 아무도 없다. 다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 꽃봉오리를 피워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드는 것만은 분명하다. 내가 만약 22년 전 혹은 57년 전 나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너그럽게 대했다면 아버지를 이해했을 것이다. 모든 일에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면 작은 꽃봉오리 하나라도 피워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마음은 나와 아버지를 이어주지 못했고 꽃은 피어나지 않았다. 나는 인생 자체가 후회의 집합체이다. 했던 행동도 후회투성이고 하지 못한 행동 역시 후회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계를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 반대로 내 마음은 평안하다.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아버지의 책을 물려받았듯 누군가 이 책을 물려받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이다. 이 서글픈 소망은 이루어질까?